엄마를 죽인 건 아빠와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낳고 버린 친엄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아빠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병원 와. 엄마가 사고 났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 수조차 없었어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눈빛이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차분하달까요? 너무 침착해 보였어요. 엄마가 죽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엄마가, 제게 내일 저녁 뭐 먹고 싶냐고 물으셨던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나요? 아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나 봐.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계단? 엄마가요? 말도 안 됐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계단을 정말 조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몇 년 전 허리를 다치신 이후로는 특히 더 그랬어요. 계단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그런 엄마가 그냥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는 못 보셨어요? 난 자고 있었어. 쿵 하는 소리에 깨서 내려가 봤더니 이미.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방금 아내를 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을 보고하는 것처럼 너무 차분했죠. 그날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엄마의 영정 사진을 고르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죠.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전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슬픔에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아빠의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아빠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으면서도 눈물을 거의 흘리지 않았어요. 가끔 눈을 찡그리긴 했지만 진짜 우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올 때마다 뭔가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가 오는 것 같았는데 볼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요. 아빠, 누구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아빠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회사에서 업무 관련해서 연락이 좀 오네. 근데 이상했어요. 아빠 회사에서는 조화도 안 보냈고 문상 온 사람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말이죠.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하던 날이었어요. 엄마의 관이 영구차에 실리는 걸 보면서 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를 못 보는구나, 그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곧 봐.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설레는 듯한 목소리였죠. 방금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의 목소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아빠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전 옆에서 울고 있는데 아빠는 뭔가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죠?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 위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설거지해 놓은 그릇들이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엄마가 즐겨 입으시던 가디건이 걸려 있었죠. 전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옷장을 열어보니 엄마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때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 방으로 가.
여기서 뭐 해? 엄마 옷 좀 보려고요. 그만 봐. 이제 없는 사람이야. 너무 차갑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며칠은 슬퍼할 시간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마치 엄마를 빨리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생각에 눈물만 나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왜 새벽에 화장실을 가셨을까? 우리 집 화장실은 방 안에 있는데 굳이 계단을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걸까?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거죠?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방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전화 통화하는 소리 같았어요. 미안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딸애가 아직 의심하는 것 같거든. 응, 알아.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참아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애가 의심한다고요? 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고 싶다는 거죠? 다음 날 아빠는 출근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4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회사에서 위로 휴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빠는 일하는 게 낫다며 나가셨습니다. 아빠가 나간 후 전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정말 사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먼저 계단을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떨어지셨다는 그 계단이요. 근데 이상한 게 계단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하나 없이 너무 깨끗했죠. 며칠 전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계단 난간에 붙여놓으신 미끄럼 방지 테이프들이 모두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붙여놓으셨던 건데 언제 다 떨어진 거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고 냉장고에는 엄마가 써놓으신 장보기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오이, 당근, 돼지고기, 된장. 엄마는 그날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실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저녁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네요.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데 문틈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종이 한 장이었는데 구겨져 있었죠. 펼쳐보니 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피보험자 박지영 엄마 성함,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김태수 아빠 성함. 5억? 엄마한테 이런 보험이 있었나요? 처음 보는 서류였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왜 구겨져서 냉장고 문틈에 끼어 있는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벌써 돌아오신 거예요. 전 황급히 서류를 주머니에 넣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뭐해? 아, 물 마시려고요. 아빠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전 제 방으로 돌아와서 그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보험 가입일이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가입한 거죠. 왜 갑자기? 엄마는 보험 같은 거에 관심도 없으셨는데요. 오히려 아빠가 보험 들자고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어.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날 밤 또다시 아빠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알겠어. 한 달만 더 기다려. 그 정도면 충분히 의심 안 살 거야. 응, 보험금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우리 드디어 함께 할 수 있어. 보험금? 함께 한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아빠가 엄마를?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저희 가족은 행복했잖아요. 아빠와 엄마는 서로 사랑했고 저희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아빠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셨어요. 회사 일이 좀 밀렸어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빠한테서 향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는 평생 향수를 안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오히려 남자가 무슨 향수냐라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옷에서 은은한 꽃향기 같은 게 났어요. 그리고 아빠는 휴대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고 제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죠. 밤에도 휴대폰을 꼭 안고 주무셨어요. 전 계속 아빠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 현실이 됐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빠는 아침 일찍 외출하셨는데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하셨죠. 근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으셨어요. 새 셔츠에 면도까지 깔끔하게 하시고 심지어 헤어젤까지 바르셨어요. 아빠가 나가신 후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방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져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찾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몇 장.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자 이름은 윤서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편지를 한 장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 20년 전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행복해. 곧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지? 기다릴게. 사랑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0년 전, 아빠가 엄마와 결혼하신 게 22년 전인데, 그럼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와 사귀었다는 건가요?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어요. 태수야,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거 아직도 억울해.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결혼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여자, 엄마를 그렇게 부르다니 그리고 책임져야 한다고? 무슨 의미죠? 사진들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빠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여자는 뭔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났죠.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에 온 것 같았어요.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제 고지야. 조금만 더 참자.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우리 드디어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딸도 만날 수 있겠지. 20년 만에. 우리 딸?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빠한테 다른 딸이 있다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돌아오신 거예요. 전 황급히 편지들을 상자에 넣고 옷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뛰어갔죠. 방문을 닫고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죠. 이게 내 집이구나. 생각보다 좁네. 미안해. 곧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가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거실에 아빠와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의 뒷모습만 보였는데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구였죠. 딸은 어디 있어? 방에 있을 거야. 요즘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그래? 나도 얼른 보고 싶은데 우리 딸. 우리 딸? 또 그 말이에요?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저와 똑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20년쯤 나이 든 제 얼굴이었죠.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저와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전 황급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 여자는 누구죠? 왜 저랑 그렇게 닮은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여자가 간 것 같았어요. 전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니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빠 지금 누가 왔다 갔어요? 아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봤습니다. 아, 그게 회사 동료였어. 여자요? 주말에 집까지 와요?
업무 관련해서 급하게 상의할 게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아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 사람 누구예요? 저랑 되게 닮은 것 같던데.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닮지 않았어. 아니요, 분명히 봤어요. 저랑 똑같이 생겼던데요? 내 방으로 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아빠는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편지에 있던 문구들이 맴돌았어요. 우리 딸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말이요. 설마 그게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말도 안 돼요. 전 엄마 딸이에요. 엄마를 똑 닮았다고 모두들 말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일찍 외출하셨어요. 일요일인데도 나가셨죠. 전 그 틈을 타서 집안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 서재를 뒤지던 중 책상 서랍 맨 밑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펼쳐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 엄마의 자녀 양녀 김서연저. 양녀? 전 양녀라고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낳은 친딸이라고요.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양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제 친엄마는 누구죠? 친아빠는요? 전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서류들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양 관련 서류를 찾았어요. 입양일은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였고 친부모라는 미상으로 되어 있었죠. 왜 엄마 아빠는 이 사실을 숨긴 거죠? 왜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그때 문득 어제 봤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요. 그리고 편지에 있던 우리 딸이라는 말이요. 설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저를 낳은 엄마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여자랑 닮은 이유, 아빠가 20년 전 그 여자와 사귄 이유, 편지에서 우리 딸을 만날 수 있다고 한 이유. 전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요. 그리고 어제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죠. 똑같았어요. 정말로 똑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 제 엄마가 아니었던 건가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가 저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었다고요? 그날 저녁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 입양된 거예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요? 서연아,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 숨긴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한테 상처 줄까봐. 상처요?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더 상처예요. 그럼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어제 온 그 여자죠?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여자가 제 친엄마죠? 아빠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제 엄마라고요? 아빠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소파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대답하세요. 그 여자가 저를 낳은 엄마예요. 아니에요? 그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말이었어요. 어제 본 그 여자가 저를 낳은 엄마였던 거예요.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저를 입양 보낸 거예요? 그건.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하필 엄마가 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 그때 아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영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 여자였죠.
아빠는 전화를 받으려다가 제 눈치를 봤어요. 받으세요. 어차피 다 알게 됐잖아요.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지금은 좀 서연이가 알아버렸어. 응,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아빠가 저를 봤어요.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자 어제 봤던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 끊어서. 여자는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안녕, 서연아. 나야, 내 엄마. 제 엄마라고요? 전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여자, 윤서영이라는 사람 앞에서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그냥 저를 낳기만 한 사람일 뿐이에요. 윤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엄마도 정말 힘들었다고. 닥쳐요. 당신 말 듣기 싫어요. 전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서영이 제 팔을 붙잡았죠. 나요. 서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전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알아야 할 게 있다고요? 이미 다 알았어요. 아빠가 이 여자랑 불륜 관계였고 저를 낳았고 그런데 엄마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편지 다 봤어요.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지를. 네, 옷장에 숨겨둔 거 다 봤어요. 역겨운 내용 전부요. 윤서영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내 아빠와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그때 내 아빠가 실수로. 실수요? 저를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생긴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그때 박지영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엄마예요, 제 엄마. 윤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네 엄마? 웃기지 마. 너를 낳은 건 나야. 그 여자는 그냥 내 아빠한테서 너를 빼앗아간 도둑일 뿐이야. 뭐라고요? 아빠가 황급히 윤서영을 말렸어요. 서영아, 진정해. 서연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인데. 박지영 그 여자가 내 아빠를 협박했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결혼을 강요했어. 그래서 내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나와 헤어지고 그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가 거짓 임신으로 아빠를 협박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증거도 있어. 내 아빠와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너를 입양했고. 왜 그랬을까? 거짓 임신이 들통날까봐 급하게 아이가 필요했던 거지. 전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이거 사실이 아니죠?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엄마와 아빠의 결혼이 거짓말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빠와 나는 억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나는 혼자 너를 낳았고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싶으면 다른 데 주지 왜 하필 아빠한테 준 거예요? 윤서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어요. 왜긴 왜야. 복수하려고. 뭐라고요? 박지영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 내 딸을 그 여자 딸로 키우게 만들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려고. 재밌지 않아? 그 여자는 죽는 날까지 너를 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떠올렸을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여자가 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고요? 미친 여자. 미쳤다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여자가 제정신이겠어? 전 윤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 윤서영과 아빠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말해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태수야. 윤서영이 아빠를 말렸어요. 하지만 전 이미 눈치챘어요. 보험금이죠? 엄마 명의로 들어둔 5억짜리 보험 말이에요.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연히 냉장고에서 보험 서류를 찾았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가입한 거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보험 같은 거 싫어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5억짜리 보험을 들다니. 서연아, 그건. 그리고 아빠는 엄마 장례식 다음 날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도 끝나기 전에 보험금부터 챙기다니. 아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전 윤서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라고. 무슨 계획이었어요? 윤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엄마를 죽이는 계획이었죠? 뭐라고? 아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엄마가 새벽에 계단을 내려가셨을까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왜 평소에 계단에 붙여놓으셨던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다 떨어져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군가한테 밀려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자고 있었어. 정말요?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집에 CCTV가 어딨어? 현관 앞에 있잖아요. 엄마가 설치하라고 하셔서 작년에 달았던 거요. 아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실 전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우리 집에 CCTV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거기에 뭐가 찍혀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서연아, 혹시 누가 새벽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습? 아니면 나가는 모습? 윤서영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영리하네, 정말. 역시 내 딸이야. 닥쳐요. 뭐, 사실인데 뭘 어쩌라고? 그래, 맞아. 내가 그날 밤 내 집에 갔어. 그리고 박지영 그 여자를 계단에서 밀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살인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긴 왜야. 20년 동안 기다렸어. 내 사랑을 돌려받을 나를. 근데 그 여자가 계속 내 아빠 옆에 있는 게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없애기로 했지. 영원히. 미친 진짜 미친 여자. 미쳤다고? 사랑 때문에 미쳐본 적 있어?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전 아빠를 봤어요.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엄마를 죽인 걸 알고도 막지 않았다고요? 나는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서영이가. 내가 협박했다고 할 거야? 윤서영이 아빠를 노려봤어요. 우리 함께 계획한 거잖아. 보험금도 반반 나누기로 했고. 근데 지금 와서 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이 사람들이 정말 제 부모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 사람들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전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윤서영이 재빨리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갔죠. 신고? 넌 못해. 증거가 없잖아. 고백했잖아요. 방금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고. 그래? 근데 누가 믿어줄까? 너 혼자 주장하는 건데. 나는 나중에 부인하면 그만이야. 그냥 딸이 새엄마를 싫어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하면 돼. 윤서영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수사를 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 CCTV? 거짓말한 거 다 알아. 우리 집에 CCTV 없어.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어. 완전 범죄야. 전 아빠를 봤어요. 아빠는 이대로 둘 거예요? 엄마를 죽인 사람이랑 함께 살 거예요? 아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서연아. 아빠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 순간 알았어요. 아빠도 똑같은 공범이라는 걸요. 윤서영이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넌 선택해야 해. 우리 편이 될 거야?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 거야? 당신들 편이라고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 편을요? 내 엄마는 이미 죽었어. 이제 살아남은 건 우리뿐이야. 그리고 곧 5억이 생겨.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진짜 가족처럼 말이야. 전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족? 살인자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그럼 넌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봐. 증거도 없는데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오히려 너만 미친 애 취급당할까요? 윤서영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은 증거가 없었죠.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증거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이 엄마를 죽였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복수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전 윤서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당신들 편이 될게요. 아빠와 윤서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서연아.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죠. 기다려요. 반드시 당신들을 감옥에 보낼 테니까. 그날 이후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순종적인 딸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죠. 윤서영은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옷장을 정리하고 엄마 자리에 앉고 심지어 엄마가 쓰시던 화장대까지 차지했죠. 처음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엄마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그 여자를 보면 치가 떨렸거든요. 하지만 전 꾹 참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윤서영이 친한 척 물어왔어요. 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뭘 좋아해? 된장찌개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끓여주려고 했던 음식이었어요. 윤서영은 그 의미를 모르고 밝게 웃었죠. 알았어.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전 계속 웃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전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아빠와 윤서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가끔 손을 잡기도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달 반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서연아, 다음 주에 보험금이 나온대. 그럼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 아빠가 물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엄마 생각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지?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 가족이라는 말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며칠 후 전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었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전 윤서영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화장품, 지갑, 휴대폰 충전기 정도였죠. 아빠 서재도 다시 뒤져봤어요. 이번엔 더 꼼꼼하제요. 책상 서랍, 책장 뒤, 심지어 액자 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책장 맨 위, 오래된 책들 사이에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왜 USB를 이런 데 숨겨놨을까요? 전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몇 개 있었는데 대부분 문서 파일이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죠. 첫 번째 파일은 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엄마 명의로 된 5억짜리 생명보험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명이 2개였어요. 엄마 서명과 윤서영 서명이요. 왜 보험 가입 서류에 윤서영 서명이 있는 거죠? 보험 수익자도 아닌데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아빠와 윤서영의 대화였어요. 보험 가입 성공했어. 지영이가 영문도 모르고 서명했어. 잘했어. 이제 1달만 기다리면 돼. 정말 괜찮은 거야? 우리 들키지 않을까?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했어. 사고로 보이게 할 거야. 근데 지영이가 불쌍하기도 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20년 기다렸잖아. 이제 행복해질 자격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증거였죠. 다음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더 많은 대화 내용들이 있었어요. 계단 난간 손잡이 기름 발라놨어. 미끄러울 거야.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다 떼어냈어? 응. 어젯밤에 다 했어. 지영이는 전혀 눈치 못 챘어. 새벽에 화장실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면제 탄 물 마시게 하면 돼. 그럼 새벽에 목 말라서 깰 거야.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마지막 파일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날의 대화가 있었어요. 끝났어. 지영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 정말? 죽었어? 응. 확인했어. 이제 우리 자유야. 태수야, 사랑해. 드디어 우리 함께 할 수 있겠네. 나도 사랑해, 서영아. 조금만 참자. 곧 보험금도 나올 거야. 전 USB를 빼서 제 방에 숨겼어요.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될 거예요. 확실한 증거니까요.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어요. 직접적인 증언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윤서영이 그날 얘기했던 말이요. 이복 동생이 봤대요. 그날 누가 엄마를 밀었다는 걸요. 이복 동생? 윤서영한테 아이가 있다고요? 다음 날 전 윤서영에게 물어봤어요. 저 제게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윤서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응, 있어. 남동생. 몇 살이에요? 7살. 유치원 다녀. 만나볼 수 있어요? 윤서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동생이 있다니까 궁금해서요. 저 외동이었잖아요. 윤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주말에 데려올게. 그 주말 윤서영은 작은 남자아이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죠. 민준아, 인사해. 누나야. 민준이는 수줍게 저를 올려다봤어요. 귀여운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정말 윤서영 같은 사람의 자식일까 싶을 정도로요. 안녕, 민준아. 나는 서연이야. 안녕하세요, 누나. 전 민준이와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레고도 같이 만들고 그림책도 읽어줬죠. 윤서영과 아빠는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역시 남매는 남매야. 금방 친해지네. 저녁이 되자 윤서영과 아빠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민준이와 저만 집에 남았죠. 이때였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민준아, 누나가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어? 네, 누나. 혹시 민준이가 계단에서 누가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작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민준아, 괜찮아. 누나한테만 얘기해줘. 비밀로 할게.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어디서? 저번에 엄마 따라 어떤 집에 갔을 때요. 그때 뭘 봤는데? 엄마가 아줌마를 밀었어요. 계단에서요. 정말? 네, 근데 엄마가 나중에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민준이도 나쁜 사람 돼서 경찰이 데려간다고요.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민준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아, 괜찮아. 넌 나쁜 짓 안 했어. 누나가 지켜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전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 잘못 만난 것뿐이었죠. 민준아, 누나한테 그날 일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밤에 어떤 집에 가자고 했어요. 민준이는 자고 싶었는데 엄마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서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조용히 하래서 조용히 했어요. 그리고 계단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엄마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줌마를 밀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줌마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민준이가 무서워서 울었는데 엄마가 입 막으면서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그 뒤엔 집에 와서 엄마가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민준이도 나쁜 짓 한 거라서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간다고요. 전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민준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알겠지? 그럼 경찰 아저씨 안 와요? 응, 안 와. 민준이는 착한 아이야.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 휴대폰으로 민준이 얘기를 녹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순 없었죠. 대신 민준이가 한 말을 다 메모해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증거를 찾았어요. 윤서영이 목욕하는 사이 전 그 여자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죠. 아빠 생일이었거든요.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 새벽 3시. 잊지 마. 아빠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3시 5분에 보낸 메시지가 있었죠. 도착했어. 문 열어줘. 답장 2층 계단 앞에서 대기. 이것도 확실한 증거였어요. 전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하나 더였어요. 결정적인 물증이요. 어느 날 저녁 윤서영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전 그 여자 옷을 뒤졌어요.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죠. 작은 봉투였어요. 안에는 흰색 가루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설마 수면제? 전 봉투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뒀어요.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USB에 있는 대화 내용, 민준이의 증언,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이 수면. 하지만 아직 경찰에 가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보험금이 나온 날이었어요. 아빠와 윤서영은 기분이 좋아 보였죠. 서연아, 오늘 저녁 외식하자. 축하하는 의미로.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미래 계획을 얘기했어요.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자. 강남 쪽 괜찮은 아파트 알아봤어. 좋아. 가구도 다 새로 사고. 서연이 방도 예쁘게 꾸며줄게. 어때, 서연아?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아빠. 엄마. 윤서영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꼭 정의를 실현할게요. 증거를 모두 수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죠. 경찰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준이의 증언을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윤서영이 다시 민준이를 데려왔어요. 전 민준이와 제 방에서 놀면서 조심스럽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민준아, 저번에 누나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네, 누나. 그날 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 누나가 잘 기억하고 싶어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엄마가 아줌마를 민 일, 그리고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협박한 일까지 모두요. 녹음을 마치고 전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나중에 경찰 아저씨한테 같은 얘기할 수 있어? 누나가 같이 있어줄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나쁜 짓 한 거죠? 응. 그럼 말해야죠. 선생님이 나쁜 짓 하면 어른한테 말해야 한대요. 착한 아이였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그런 끔찍한 걸 봤다니. 윤서영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전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어요. 대화 내용 캡처본, 메시지 스크린샷, 민준이 증언 녹음 파일, 그리고 수면제 사진까지요. 이제 준비는 완벽했어요. 월요일 아침 전 학교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학교 대신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혹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났어요. 계단에서 떨어지시던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전 용기를 내서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살인 사건을 신고하러 왔어요. 담당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살인 사건이요? 네. 제 엄마가 살해당했어요. 계단 사고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살인이었어요. 경찰관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엄마의 죽음, 윤서영의 등장, 제가 수집한 증거들까지요. 증거가 있다고 했죠? 전 USB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 다 있어요. 아빠와 그 여자가 나눈 대화 캡처본, 범행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 증언 녹음 파일 모두요. 경찰관은 USB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확실히 중요한 증거네요. 목격자는 누구죠? 제 이복 동생이에요. 7살 남자아이인데 그날 밤 현장에 있었어요. 7살이요?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녹음 파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죠. 엄마가 아줌마를 밀었어요. 계단에서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지금 용의자들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했죠? 네.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머물 곳이 있나요? 외할머니 댁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당분간 그쪽에 계세요. 우리가 수사 진행하는 동안 용의자들이 학생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와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외할머니는 당장 오라고 하셨죠. 집에 돌아와 짐을 싸는데 윤서영이 들어왔어요. 학교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어요. 그래? 어디 아파? 병원 갈래?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 다녀올게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윤서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언제 가는데? 오늘요.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아빠한테 말했어? 아빠한테 문자 보낼게요. 윤서영은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나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죠. 전 서둘러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데 뒤를 계속 확인했어요.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해서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서연이 많이 힘들었구나.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우는 거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많이 울어. 참지 마. 전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틀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서연 학생 맞죠?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네. 학생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도 압수했고요.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며칠 후 전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정식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조사실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엄마의 죽음부터 증거를 수집한 과정까지 모두요. 잘 견뎌줬어요, 서연 씨.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을 텐데. 형사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용의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부인했죠.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했습니다. 특히 김태수 씨는 윤서영 씨한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 역시 서로 책임 떠넘기네요. 그렇죠. 보통 공범들이 그래요. 자기만 살겠다고 상대방 탓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검찰에 송치될 겁니다. 살인죄와 보험사기죄로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전 방청석에 앉아 아빠와 윤서영을 봤죠.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USB에 있던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민준이의 증언까지요. 민준이도 법정에 나와 증언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도 그날 본 걸 정확하게 말했죠. 엄마가 아줌마를 밀었어요. 계단에서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7살 아이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론했죠. 아이의 증언은 물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피고인들의 메시지 기록, 보험 가입 시점, 범행 도구인 수면제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됐어요. 매번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고 아빠와 윤서영의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죠.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김태수와 윤서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박지영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와 보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수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윤서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빠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윤서영은 흐느끼고 있었죠. 두 사람이 법정을 나가기 전 아빠가 저를 봤어요. 서연아 미안해.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엄마한테 하세요. 저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윤서영도 저를 봤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배신해? 전 윤서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배신은 엄마를 죽인 당신들이 했어요. 전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너도 내 딸인데? 어떻게 엄마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저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제 진짜 엄마는 박지영, 그분뿐이에요. 윤서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죠. 재판이 끝나고 전 엄마 산소를 찾아갔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 모두 벌 받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엄마, 전 이제 엄마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강하게 살 거예요. 그게 엄마가 바라시는 거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의 눈물이었죠.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날 이후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계속 다니고 상담도 받으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죠.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윤서영을 닮은 제 얼굴이 보여서 불편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겉모습은 윤서영을 닮았을지 몰라도 제 마음은 엄마를 닮았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계단에서 떨어지는 엄마를 보는 꿈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엄마가 평화롭게 잠드실 수 있다는 걸요. 정의는 실현됐고 악인들은 벌을 받았으니까요. 민준이는 지금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는데 밝아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평안히 눈 감으실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엄마를 기억하며 열심히 살 거예요. 그게 엄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